자, 지금부터 영단어 화학의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학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화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중에서 원자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원자가 뭐죠? 원자. 뭐와 뭐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그리고 뭐로 그것과 뭐 다른 한 가지로 구성된 입자가 있다 그랬죠, 그제? 자, 그러면은 양성자, 그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하나의 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핵.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가 같이 뭉쳐 있는 요거를 하나의 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요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 이것들은 핵이 한 개, 핵이 두 개. 사실은 핵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중성자만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의 핵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어야 돼. 이렇게 뭉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의 핵과 그리고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전자. 여기 보시면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전자는 뭐죠? 무슨 전화? 음전화로 되어 있죠. 양성자는 양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성자는 전화를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지. 그래서 띄지 않는 입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원자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지금 각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원자는 중성 상태이므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한번 해봅시다. 옥텟 규칙은 그럼 뭘까요? 옥텟. 옥텟이라는 말은 옥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옥타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죠? 남학생들은 좀 잘 알 텐데, 그 이종격투기 중에 옥타곤 링에서 병력 UFC 같은 거, 그지? 그럼 이제 그거 할 때 옥타곤이라고 하는데, 얘는 팔각형이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이 옥타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8개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질 때 안 정해집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2개, 8개, 18개가 채워질 때 안 정해진다. 이렇게 보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정해진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화학 논술을 가르칠 때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화학 논술이 아니라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만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전반을 이야기할 때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화학을 안정성의 학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나 화학 반응이라든지 또 화학에 말하는 현상들은 불안정한 곳에서 안정한 곳으로 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낮은 상태가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걸 이제 물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이제 뭐랑도 관련이 있다? 에너지랑도 관련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또 그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라는 개념을 뭐로 설명을 했어요? 옥텟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옥텟은 약간 에너지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왜냐면 옥텟 자체의 안정성은 에너지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나 높으면 그거를 불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옥텟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에너지적으로는 무리가 있어요. 어쨌든 옥텟을 만족할 때 안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온은 무엇일까요? 이온은 무엇입니까? 이온이란
뭐의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라고 했어. 무슨 상태? 중성 상태겠지? 중성의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뭐를 띠고 있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지, 그치? 전하를 띈 입자를 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성인 상태가 리튬 플러스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거기는 이제 주기율표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이제 리튬 플러스가 되려면 이제 리튬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 문제들을 풀 때도 항상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긴 지금 중성 상태에 리튬이 있고요. 여기 리튬 1가 양이온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이 뭐를 맞춰줘야 됩니까? 총 전하량의 합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은 반응물 쪽에는 지금 중성 상태인데 생성물 쪽에는 약 한쪽이 1가 플러스, 반응물 쪽에는 중성 상태인데 생성물 쪽이 1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전하량이 더 많으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를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Cl-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Cl-가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된다? Cl 중성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음전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몇 가가 될까요? 이건 이제 주기율표로 외웠는지를 물어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알루미늄은 몇 가가 됩니까? 3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3개 내놓게 되죠. 선생님이 이제 논술을 위해서 조금만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여기에는 이런 거 있잖아. 쉽게 말해서 핵하고 전자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결합을 하나 끊어내는 과정이죠. 사실은 이게 옥텟으로 보면은 안정해지는 과정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안정해진다는 게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적으로는 이거는 불안정해지는 과정입니다. 불안정. 왜 그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옥텟으로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으로는 얘들이 뭘 만족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옥텟 규칙에서는 안정해진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근데 사실은 핵하고 전자 사이에 결합이 있었잖아. 또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그 그림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그려볼게. 여기 핵이 있어. 하나의 핵이에요. 여기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전자가 한 개 들어가 있는 리튬 상태인데, 리튬 플러스가 되려면 사실은 핵하고 전자 사이에 가지고 결합이 있었어. 이 결합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지. 얘를 밖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야. 얘를 밖으로 이렇게 빼내야 돼요. 이 빼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죠. 어렵겠죠, 그죠? 그럼 이걸 빼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에너지 필요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요 두 가지 이 과정은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무슨 과정이다? 에너지를 줘서 결합을 끊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흡열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흡열 과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뭐가? 여기에 있는 리튬이나 알루미늄이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또 해볼까요? C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Cl은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 얻어서 Cl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됐죠. 사실은 핵하고 전자 사이에 결합이 없었는데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와서 Cl에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 흡열일까, 발열일까? 이거는 이게 결합을 끊는데 불안정해지는 거면 결합이 생기면 안정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무슨 과정이야? 이거는 발열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이온과 전자의 관계. 음이온하고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조금 다른데, 그죠? 양이온은 원래 있는 중성 상태보다 플러스 전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서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거죠.
음이온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중에서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전하를 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봅시다. 안정한 이온과 옥텟 규칙의 관계. 안정한 이온이란 무엇이냐? 원자는 뭐를 얻거나 잃어서 전자의 개수를 변화시키죠? 전자, 그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자의 개수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럼 전자의 개수를 변화시켜서 뭐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옥텟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옥텟을 만족했느냐 못 만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이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옥텟 규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무슨 개념은 아니다 그랬어? 뭐랑 비교해야 돼? 에너지 개념과 조금 다르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볼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걸 좀 알아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는 무엇인가 들어가 볼게요. 자, 주기율표는 주기와 족을 따라 규칙적이거나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을 나열한 표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이 상태를 그거를 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n 주기의 바닥 상태의 원자는 뭐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n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잘 생각해야 돼. 전자 껍질. 사실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하는 그 전자 껍질의 개념에 요 앞에 있는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전자 껍질하는 이게 무슨 말이 생략돼 있는 거냐면 전자가 채워진 요 말이 생략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전자 껍질이 뭐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채워지지 않은 전자 껍질도 전자 껍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의 이론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 주양자수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사실은 여기만 차 있죠. 원래는 수소인 경우에 전자가 여기만 차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두 번째 라인으로 혹은 세 번째 라인으로 혹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로 들뜬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뭔가요? 이것들이 다 전자 껍질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아주 그냥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배우는데, 여기 전자가 차있고 위로 2번으로 건너뛰었다 다시 1번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전자 껍질이 두 번째,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자 껍질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채워진 전자 껍질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전자 껍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기는 있는데 전자가 차있지 않은 겁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기, 주양자수, 전자껍질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주기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건가요? 같은 말입니까? 주기는 아까 설명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n주기 바닥 상태 원자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n개다. 그치? 주기하고 전자 껍질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n주기 바닥 상태이면 전자 껍질 수가 n개다.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그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주기하고
전자껍질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 아까 전에 보호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양자수하고 전자껍질은 같은 개념 혹은 1대1 대응 관계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주기라는 말이랑 세 번째 전자껍질이란 말이 같은 말은 아니죠. 그죠? 이 두 개는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고등학생,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주양자수나 전자껍질은 이제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고3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3이랑 고등학생이랑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3이랑 고등학생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짝지을 수 있느냐?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그 안에 뭐 어떤 학생들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총 3학년의 학생들이 포함된 걸 우리는 고등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양자수, 전자껍질 이런 개념들을 배울 테고 혹시 또 논술까지 하는 친구들은 그런 개념들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오류가 안 생깁니다. 주양자수하고 전자껍질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1대1 대응 관계다. 얘들 두 개는 1대1 대응. 이 두 가지 개념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는 만약에 3주기면은 그 안에 주양자수가 전자가 차 있는 주양자수 3개 혹은 전자껍질 차 있는 전자껍질의 수가 3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반론적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할 때는 전자껍질 개념은 차 있는 전자껍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오케이.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을 다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 선생님이 숫자로 써놓은 요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다 족을 나타내는 표현. 족이죠, 족. 그죠? 같은 족의 바닥 상태 원자들의 경우에 자, 같은 족의 바닥 상태 원자들의 경우에 뭐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 그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채워진 아까 전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 그지? 채워진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의 수가 같은 것을 우리는 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1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채워진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그거를 1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17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바닥 상태 원자들이 있는데 채워진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단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 몇 쪽이 예외입니까? 18쪽이죠, 18쪽. 18쪽. 근데 몇 쪽이 18쪽? 1쪽이 18쪽. 얘를 빼고 나머지 건 다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데 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채워진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의 수 몇 개? 얘만 유일하게 헬륨인데, 그치? 몇 개? 2개. 그치?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원자가 전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이 개념을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거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원자가 전자는 뭐다? 그러니까 최외곽 껍질에 존재하면서 그죠? 최외곽이 존재하면서 그래서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 반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반응에 참여할 가능성.
가지고 있다. 이게 뭐다? 원자과 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족과 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봅시다. 1, 2, 13족은 일반적으로 무슨 원소들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원소들. 이것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금속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금속입니다. 그죠? 금속 아닌 게 있나요? 여기 있지. 여기. 일족 중에서 일족 수소. 그치? 수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금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잃어버려서 무슨 이온?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생각해 봅시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는 말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까? 방출하는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죠? 흡수 혹은 흡열 반응. 안정해지는 게 불안정해지는,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불안정해지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1족은 몇 가? 1가 양이온 플러스라고 쓰죠. 2족은 뭐라고 씁니까? 2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죠? 13족은 3 플러스 이렇게 쓰죠. 이거는 형식 전화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산화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죠? 산화수를 나타낼 때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산화수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5, 16, 17쪽은 무슨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전자를 얻어 무슨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건 전자를 얻었고 그럼 에너지적으로는 더 안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반응이냐면 방출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무슨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5족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전자를 얻고 잃을 때는 무슨 경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옥텟을 만족시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1족, 2족, 13족 같은 경우에는 왜 전자를 하나 잃고 두 개 잃고 세 개 잃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얘들이 전자를 잃었을 때 18쪽과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옥텟이 완전히 만족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를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를 잃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 16, 17족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얘는 전자를 5개를 잃어도 되지만 3개를 얻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15족은 3개를 얻어서 3-가 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족은 2-, 17족은 마이너스가 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먼저 주기의 특성 한번 봅시다. 주기가 크다. 주기가 커진다는 말은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난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주기가 커지니까 핵과 최외곽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점점 멀어진다. 그죠?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핵하고 최외곽 전자 사이 인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핵이 전자를 잘 당기겠어요? 못 당기겠어요? 핵이 있고 전자가 차이는 전자 껍질이 많아진다는 말은 점점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면은 전자를 잘 떼기가 쉽겠죠. 그죠? 네, 인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전자를 뭐 하기 쉬워? 잃기가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기가 작아진다. 그러면은 전자 껍질이 핵과 최외곽 전자 사이 거리가 반대로 이거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까우니까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커질 거고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쉬워요? 얻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학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읽고 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화학식은 무엇을 어떻게 한 식인가요? 원소나 화합물을
나일란식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소 화합물뿐만 아니라 이온도, 양이온, 음이온도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화학식을 쓸 때는 항상 중성인 원소나 화합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학식 읽기 쓰기를 한번 배워봅시다. 화합물의 경우에는 뭐를 먼저 쓰죠? 쓸 때 양이온 혹은 금속, 그죠? 혹은 양이온이나 금속 같은 것들을 먼저 쓰고요. 나중에 읽을 때는 뭘 먼저 읽습니까? 음이온을 먼저 읽죠. 혹은 비금속 물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분자의 개념까지 설명을 하자면 양이온 대신 우리가 부분 양전화, 그죠? 혹은 여기는 부분 음전화를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부분 양전화를 띠고 있다라는 말은 델타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부분 음전화는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읽을 때는 뭘 먼저 읽습니까? 읽을 때는 NaCl, 아까 밑에 여기 밑에 보면 그지? NaCl인데 어떻게 읽어? 뭐부터?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잖아, 그지? 그러면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는다, 그지? 혹은 비금속 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NaCl 뭐라고 합니까? 염화 나트륨. MgO는 산화 마그네슘. 뭔가 좀 규칙이 보이나요? 음이온에는 뭐가 들어가요? 화자 뭐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양이온에는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지? 이런 거 있어. CaCl2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염화 칼슘 이렇게 읽는다. 영어의 표현에서는 앞에서부터 읽어요. 소듐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옥사이드, 칼슘 클로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BF3는 뭐라고 읽습니까? 플로르와 붕소. 사실 앞에 3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 Al2O3는 산화 알루미늄, 그치?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 외에 다원자 이온들이 있어요. 그 외에 다원자 이온들 OH- 뭐라고 그럽니까? 수산화 이온, 질산이온. H3O 플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옥소늄이온. 그죠? 그 다음에 SO4E- 황산이온.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CH3CO- 이거는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이 자리에 뭐 들어간 거? 그렇지, H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는다? 아세트산이온. 이렇게 있고 CO3- 탄산이온, 그치? 탄산이온. PO4 3- 인산이온. 잘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용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별명 같은 거죠. 뭐 큰 어떤 뭐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붙였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산화와 환원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확실히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거,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먼저 딱 기억하고 먼저 딱 짚고 넘어가자고. 그럼 쉽게 말하면은 산화수가 어떻게 한 게 산화야? 산화수가 증가한 게 산화죠. 산화수가 어떻게 한 게 환원이야? 감소한 게 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실은 산화와 환원 반응은
산화수 증가와 감소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전자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전자를 잃으면 뭡니까? 그게 산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죠. 산화는 산소를 얻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원은 산소를 잃은 걸 말을 합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가 됐다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킵니다. 그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 환원됐다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기억을 할 때 항상 산화제 환원제 찾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산화제 환원제 이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줄게요. 산화제 환원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이 환원 혹은 산화되며 다른 물질을 어떻게 하는 것? 산화, 환원, 시킴. 이게 산화제와 환원제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럴 수 있어요. A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하고 D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A하고 C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 C라는 물질이 산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산화가 일어났어요. A에서 C로 갈 때 A라는 물질이 C로 변하면서 산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B를 그러면 얘가 산화가 일어났네? 그럼 B는 얘가 그럼 산화제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외운다기보다 이 예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Cl2하고 반응을 하면 HCl이 만들어지고 HOCl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산화수의 변화는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은 H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는 원소 물질이죠. 그죠? 원소 물질이라서 얘는 0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갈 때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얘는 환원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H2O가 환원제네요. 실제로 그럴까요? 여기서는 H는 플러스 1이고 O는 마이너스 2예요. 그게 플러스 1인 것 같고 봤지? 얘 플러스 1인 것 같고 봤지? 그지? 그럼 여기는 H는 얼마냐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이거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한번 봐봐. 여기가 각각이 둘 다 플러스 1이었는데 똑같이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얘는 그럼 산화수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러면 얘를 환원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환원됐지만 이쪽에 보세요. 여기 CL이 뭐예요?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건 뭡니까? 이거는 산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산화제를 이야기를 하라 하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포인트. 이 부분 중요한 부분. 자신이 환원되면서 뭔가를 산화를 시킨다면
자신이 환원되면서 뭔가를 산화시킨다면 그게 산화제다. 그러면은 환원된 놈이 얘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를 얘가 어떻게 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지금 산화제를 지금 찾았지만 산화된 놈을 찾았지만 굳이 이걸 찾지 않아도 뭘 찾으면 환원된 녀석을 찾으면 얘가 뭐다? 그때 얘가 산화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산화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다. 산화하고 어떤 물질로 환원되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명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살표를 이쪽으로 주는 게 맞을까요? 이쪽으로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거꾸로 보면 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죠? 환원된 녀석이 있어. 그럼 어떤 다른 녀석이 산화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니? 이렇게 가는 게 맞니? 그럼 생각해 보자고. 선생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서 환원이 일어났어요, 그죠?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서 산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산화되면은 누군가는 환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가 환원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자는 거지.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물질이 있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물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봅시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라는 물질이 생기고 D라는 물질이 생겼어요. 근데 A에서 C로 갈 때 산화라는 게 일어났다고. 그러면 얘가 환원제냐는 거지. 얘가 산화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얘가 산화제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돼? 다시 보면 이 말이야. 어떤 녀석이 산화가 되었어. 그러면 또 누군가는 환원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전에 산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어떤 녀석이 산화가 되었다면은 내가 산화가 됐어. 내가 산화가 됐으면 누군가를 환원시킨 거지. 누군가를 환원시킨 거지. 왜냐면 내가 전자를 누군가한테 줬으니까. 누군가는 받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이거는 가능한 거야, 그지? 근데 자, 보세요. 선생님 이제 산화라고 줬는데 이거 지우고 환원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누군가가 환원됐잖아. 그러면 얘가 그걸 환원시켰다고 말할 수 있니? 그거는 말 못하죠. 산화됐다고. 얘가 산화됐다고 말 못하죠. 왜냐면 여기 봐. 다시. 자, 누군가 환원됐지. 누군가 환원됐어. 그럼 얘를 보고 산화제냐고 말하는 거지. 환원제냐고 말하는 거지. 이거 환원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 맞는데 이쪽으로 가면 틀린 거죠. 맞습니까? 요것도 한번 봅시다. 내가 환원됐어요. 내가 환원됐어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이쪽으로 갈 때 얻은 거잖아. 누군가로부터 얻었겠지. 그럼 환원이 됐다는 말은 누군가를 산화시켰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은 맞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좀 안 헷갈리려나? 다른 물질이 환원되었다. 다른 물질이 산화되었다. 그죠? 다시 보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물질이 산화되었어요. 얘가 산화됐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환원제냐고 산화제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지. 그건 없다고. 그럼 뭘 찾아야 돼? 다른 물질이 산화되었는지를 가지고 얘가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찾으려면 뭘 찾으면 돼? 자기가 환원되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 녀석이 환원되었는지를 찾으면
이쪽으로 화살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를 잃은 거를 우리는 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소를 얻은 거를 우리는 산화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산소는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산소를 얻었다는 것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붙었으니까 전자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애매한 거를 조금 이제 잡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려둔 이 모형은 산소 결합 해리 모형인데 선생님이 직접 뭐 고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철가루를 이 위에다 이렇게 쭉 뿌려놨어요. 그 여기 사이의 거리와 여기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매우 가깝게 많이 멀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일반 자석을 투명한 아크릴판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붙여놨어.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뭐 단단하게 무슨 뭐 테이프나 그런 걸로 딱 붙여서 고정을 해놨습니다. 고정을 못 움직이게 딱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네오디듐 자석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나게 자성이 센 자석이에요. 네, 그런 자석을 옆에 갖다 놨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에는 투명한 아크릴판 하나를 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놨어요. 자, 그래놓고 네오디듐 자석을 가까이 한번 갖고 와봅시다. 갖고 가기 전에 이 철가루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바닥에서부터 밑으로 얘는 자석을 해놓고 철가루를 위에다 깔아놨으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철가루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배열을 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처음엔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오디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철가루들이 얘보다 얘 자성이 세니까 얘가 같이 가까이 가면 여기 있는 철가루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겠죠.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은 많이 안 옮겨가지만 이쪽에 있는 것들은 많이 이쪽으로 달라붙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다가 다시 네오디듐 자석을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철가루들이 다시 원래대로 가까이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일반 자석은 일반적인 어떤 원소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 원소.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오디듐 자석은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 왜? 산소는 뭐가 커? 전기 음성도가 얼마지? 이 정도 배워야 되는데 3.5지, 그치? 3.5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두 번째로 높아요. 넘버 2지, 그죠? 넘버 2. 그래서 얘가 네오디듐 자석이 이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딱 붙는다는 거지. 살짝 이렇게.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철가루들을 뭐라고 보면 돼? 전자로 보면 된다. 그치? 그럼 산소가 가까이 다가갔다는 건 뭐야? 가까이 다가간 거는 여기 있는 아크릴판으로 네오디듐 자석이 가까이 가니까 철가루들이 이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쓱 가는. 그러니까 전자들이 일반 자석에 있던 어떤 원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누가 산소 쪽으로 많이 가져갔다라는 뜻이 되지. 그게 산소를 얻은 거고 전자는 거꾸로 보면 잃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오디듐 자석이 반대로 멀어졌어. 그러면 여기로 가까이 붙어있던 전자들이 다시 어떻게 돼? 철가루들이 다시 원래대로 배열을 하겠죠. 이 상태가 뭡니까? 전자를 다시 얻었다 혹은 산소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화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제 화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물리부터 시작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갈수록 사실은 더 복잡한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복잡한 거를 아주 그 깊은 이제 일반적인 뭐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생물이라든 지구과학 같은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배울 때는 사실 물리하고 화학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고 이것들을 다루기가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얘들을 거의 암기 수준으로 얘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개념이 약하고 암기하는 것만 좀 편하게 생각한다 하면 아무래도 좀 생물이나 지구과학 쪽을 많이 선택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한다.
혹은 그런 방식의 공부 습관들이 잘 들어있는 친구들은 물리나 화학 쪽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잘 하는 것이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화학은 안정성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걸 에너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결합 유무, 결합 세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논술을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교과만 하는 친구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너지와 안정성이다. 어떤 입자가 에너지를 받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보어이로 잠깐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기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들뜨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건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 에너지를 받았어. 흡열 반응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입자 자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지? 이 입자 자체의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지. 그럼 에너지가 이 상태가 더 높은 거고, 그지? 이 상태는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결합 용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 이거는 이제 안정해지는 결합, 이거를 전자친화도라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이거는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친화도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어떤 핵과 전자들이 이렇게 2개, 7개 이렇게 차 있어. 그런데 이제 8개 보고 여기 7개로 보자. 그러면 이 전자 하나가 여기로 쏙 들어와서 여기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제 이 핵은 전자 7개하고만 상호작용하고 있었어요. 최외곽에. 그런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새로운 상호작용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더 안정해지고, 왜냐면 화학적 결합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친화도에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과정입니까? 제대로 배운 친구들 알고 있겠죠. 방출하는 과정이죠. 그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을 했으면 그러면 이 입자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까? 낮은 상태가 됩니까?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놨죠. 그죠? 그러면 얘는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죠? 스톱. 안정해지는 거. 안정해진다는 말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결합이 생긴다. 결합이 있다. 결합이 생긴다. 이거는 결합이 어떻게 된다? 결합이 사라진다. 결합이 생긴다. 그치? 결합이 생긴다. 결합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세기를 보면은, 아까 전에 이거랑 조금 더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어쨌든 결합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면 안정해지겠죠. 결합이 강하다. 그럼 안정해지고, 결합이 약하다. 그러면은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들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요 관점으로, 여기에는 요런 모든 관점으로 모든 이제 화학적인 어떤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자,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